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005년에 실제로 겪었던 자취방의 실화괴담. 2005년 10월이었습니다. 학교가 어린이대 공원 쪽이어서 그 부근에서 대학교 동기와 자취를 하였습니다. 친구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친해져서 2학기 때부터 마음이 맞아 함께 자취를 시작했고요. 2학기가 시작되고 친구와 저는 항상 뭐든지 함께 하였습니다. 과도 같았기에 시간표도 완전 똑같고 밥도 항상 같이 먹고 꼭 둘이 붙어 다녔기에 안 볼 날이 없었죠. 학교 주위라 술집과 고깃집이 많아 친구와 저는 항상 새벽 1시 즈음 되면 집에서 나와 고기에 소주 한 잔을 자주 했었습니다. 자주 가던 단골 고깃집 이름은 주경 X이고 저희 집과 상당히 가까웠죠. 여느 때처럼 친구와 고깃집에 나란히 앉아 소주에 고기를 먹고 그날은 왠지 평소와 다르게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같은 과 어떤 아이에 대해 뒷담화도 까고 교수 이야기도 하고 동아리 이야기도 하다 보니 그날따라 술이 너무나 잘 들어가 각 2병씩 먹었습니다. 완전 알딸딸해져서 둘은 집에 들어가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잤습니다. 사건의 시작입니다. 항상 같은 이불과 베개, 같은 방향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술이 얼큰하게 들어갔던 터라 저와 친구는 바로 잠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지라 시간이 어느 정도 갔는지는 가늠할 수 없었지만 몇 시간이 지난 듯 했습니다. 발끝에서 차가운 느낌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생생히 느껴져 비록 잠에 취했지만 뭐지? 라는 생각을 약간이나마 언뜻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하기 귀찮기도 해서 다시 웅얼거리다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잠자다가 소변이 마려운데 귀찮아서 에이 그냥 자자라는 느낌으로 다시 잤던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웠던 기운이 발끝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무릎에서 허리까지 왔다가 하더라고요. 저는 역시나 또한 뭐야라는 생각을 하며 잠이 너무 왔고 피곤했기에 느꼈지만 그냥 잤습니다. 오르락내리락이 빨라지네요. 점점. 그러더니 힉하면서 제 허리 배가슴 목을 순식간에 타고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에 제 왼쪽 뺨을 타고 휘리릭 올라가더니 제 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초 후 제 왼쪽 귀에서는 알 수 없는 외계어가 미친 듯이 생생하게 들리더군요. 너무나도 놀라 잠이 번쩍 깬 저는 일어나자마자 너무나도 무서워서 친구를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너무나도 다급해서 그 친구 입에다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을 벌리고 자길래 손을 집어넣는 행동까지 취했습니다. 그제야 친구가 깨더군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친구는 야 뭐야 그게 그냥 잘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더군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런 생각에 저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정말 피곤해서 그랬는지 바로 잠이 오더군요. 10분 정도 지났나 친구가 저를 미친 듯이 깨웠습니다. 다시 전 놀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일어났죠. 친구가 울상을 짓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진정하라고 얘기하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씨발 내가 말한 거 나 그대로 느꼈어. 뭐야 씨발 재수 없어 뭐야 하면서 자신의 귀를 미친 듯이 비비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뭐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애기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겁니다. 순간 저와 친구는 완전 무서워서 서로 껴안고 있었죠. 권장한 남자 둘이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더 이상은 잠을 못 자겠더군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때 우연히 보았던 시계가 4시 59분을 가리키고 있던 것이 왜인지 모르게 자꾸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집 주위에 경찰차가 오더군요. 뭔 일이야 하고 가보니 저희 집 옆집의 고시생이 새벽 3시경에 자살을 했더군요. 저와 친구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저와 친구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 혼자 그런 일이 있으면 덜 무서웠을 텐데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가 함께 정말 똑같이 10분 간격 후로 그런 일을 당하니 정말 미쳐버릴 노릇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위 친구들한테 하면 그때 내가 손을 친구 입에 넣어서 그 귀신이 내 친구한테 옮겨간 거 아니냐.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데 잘은 모르겠더군요. 아무튼 저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웠던 기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악마와 고등학생. 어느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 교실 안에서는 비쩍 마르고 안경을 낀
전향적인 국어 선생이 책에 적힌 지문을 중얼거리며 읽고 있었다. 과연 학생들에게 들릴까 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가 익숙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교실을 중앙에 꽤나 똑똑해 보이는 한 명의 학생이 눈을 부릅뜨고 책을 보고 있었는데 약간 괴기스러울 정도로 큰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 학생의 이름은 김학영.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성적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60%의 학생들과 마찬가지의 그런 학생이다. 지금 김학영은 일생일대의 위기이자 본인에게는 기회이며 어떻게 보면 기적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너의 성적을 단숨에 올려주시. 어디서 들려오는가? 알 수 없는 메아리 같은 소리에 김학영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갈수록 뚜렷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크게 놀라고 두 번째 자각한 그 말의 뜻에 또 한 번 놀랐다. 계속해서 머릿속을 울리는 그 유혹이자 기적의 소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벽을 부수고하는 듯 자꾸 악영의 머릿속을 두드렸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김학영. 결국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악마의 소리에 쉽게 그리고 순식간에 유혹당해버렸다. 눈을 부릅뜬 악영은 어느샌가 자신의 손에 쥐어진 날카로운 커터칼을 바라보았다. 눈이 터질 듯 붉어지고 커터칼의 칼날이 그의 손가락을 따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었다. 섬뜩한 그의 눈이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목을 쳐다보았다. 그때 악영의 뇌리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찌르면 돼. 확성기 같으면서 메아리같이 울리는 그 소리에 악영은 붉게 물든 눈을 앞자리 친구의 목으로 돌리며 어느새 미친 듯 광기 물든 얼굴을 한 채 오른손에 들린 잔인한 커터칼을 친구의 목으로 박아버렸다. 정확히 목에 박힌 커터칼은 제대로 박혔는지 키가 뿜어져 나오지는 않았다. 먹는 순간 뿜어져 나오겠지. 순식간에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악영의 주위의 아이들은 멀찌감치 악영을 피해 물러섰다. 선생은 당황한 듯 갈피를 못 잡고 병신같이 비명을 질렀다. 악영은 광기 물든 얼굴로 그대로 친구의 목에 박힌 칼날을 빼내었다. 분수같이 뿜어져 나오는 핏줄기. 그 핏줄기를 보는 악영의 눈은 황홀한 듯 슬픈 듯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미친 듯 허공을 향해 자신에게 속삭인 악마를 향해 외쳤다. 나와. 나와 시바. 됐잖아. 나와.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악영의 머릿속이 깨질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그리고 절망, 고통, 기쁨,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 인간의 것이 아닌 듯 흉신학살도 저럴까 하듯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들린 악마의 속삭임은 거짓말이지롱. 세 번째 이야기, 메비우스의 티. 튀튀한 냄새가 풍기는 어둑어둑한 방 안에서 소년이 낮게 뇌까린다. 주위에는 고서적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는데 어두운 방 안과 켜켜이 쌓인 먼지들이 낡은 책과 어우러져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소년의 주위에는 작은 동심원을 축으로 여러 기하학적 무늬가 엉켜있고 그 주위를 따라 촛불들이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었다. 자, 어서 모습을 드러내라. 대악마 아스타로트여. 일순간 흩날리던 촛불들이 방 안을 불태우려는 듯이 크게 용솟음쳤다. 널려있던 고서적들은 하늘 위로 흩날리기 시작했고 어지럽게 그려져 있던 기하학적 무늬에서는 피가 용솟음치듯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한순간의 정적. 인간이여,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천둥과 같은 목소리에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대한 몸짓. 그림자 사이로 흩날리는 비의 냄새. 무엇보다 거대한 몸 뒤에서 펄럭이는 검은색 사신의 날개는 그가 악마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증명했다. 실로 무시무시한 광경의 소년은 잠시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그에게로 걸어갔다. 날 과거로 데려가다오. 나에게 불행한 사고가 생기기 전으로 말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으로. 대가는 그대의 기억. 좋다. 계약이 성사되었군. 한순간 악마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촛불은 다시 그 영롱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으며 하늘 위로 흩날리던 서적들은 다시 그 자리를 찾아 떨어져 내리고 있었고 붉은 빛을 뿜어내던 무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회백색의 분지를 내뿜고 있었다. 뭐야 어떻게 된. 어두컴컴한 방 안엔 더 이상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촛불들만이 바람에 흩날리며 악마가 미소 짓듯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소년에게는 미련의 기억이 없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후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어머니는 소년에게 사다 줄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가던 도중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무언가에 맞고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아무도 소년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심지어 소년이 기억을 잃은 이유, 소년이 존재하지 않는 기억 속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 이 지경이 되었는지도 그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휴 어린애가 어쩌다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 엄마도 참 대단해. 애를 살리려고. 쉿. 애가 듣겠어요. 그의 언저리에서 항상 맴도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엄마, 엄마. 소녀는 그것이 싫었다. 처음엔 자신을 뒤로 한 채 떠나간 엄마가 미웠고 그러한 자신을 구경거리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었고 엄마 하나 지키지 못한 아니 엄마의 기억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자신이 싫었다. 소녀는 결심했다. 과거에 내가 지키지 못해서 생긴 비참한 현실이라면 이 현실을 바꿔서라도 찬란한 미래를 얻어내겠다고. 그것이 악마의 힘을 빌리는 일일지라해도. 여기는 1998년. 그렇다면 그래. 너와 너의 어미가 불행한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이다. 드디어. 기회는 총 5번이다. 한 번의 기회를 쓸 때마다 넌 기억을 조금씩 잃게 된다. 또한 내가 과거의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는 오로지 집안. 집 밖에서는 더는 한낱 물건에 지나지 않게 된다. 세상은 널 인지할 수 있지만 넌 세상과 소통할 수 없지. 그리고 5번의 기회를 모두 쓰게 되었을 때 넌 나에게 목숨을 주거나 지금의 이 기억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목숨과 한낱 기억 정도가 동급 취급을 받는 건가? 쓰임새에 따라 지금 네 기억이 목숨보다 유용할 수 있지. 뭐 어쨌든 상관없어. 난 성공할 거니까. 행운을 빈다. 공중에서 메아리 치던 악마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소녀는 어머니가 계시는 부엌으로 향했다. 역시나 어머니는 아들의 생일을 위해 케이크를 사러 가실 채비를 하고 계셨다. 한순간 머물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는 어머니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침 어머니도 소년을 보았는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마치 물보라처럼 잡히지 않을 것을 알기에 소년은 더욱 가슴이 아팠다. 어이구 우리 아들 왜 나왔어? 엄마, 케이크 사러 가지 마. 나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해. 에이 우리 아들 단 거 좋아하는 거 엄마가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 엄마 장도 보고 와야 되니까 잠깐만 집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착하지? 가지마. 엄마. 나 싫어. 안 먹어도 된다고. 얘가 왜 이래. 가지마. 가지 말라고. 케이크 같은 거 없어도 돼. 나에게 필요한 건 엄마란 말이에. 라는 말은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소년. 지성이 혼난다. 생일인데 엄마한테 혼날래. 정말. 가지 말라고. 엄마 가지마. 얘가 정말. 엄마 금방 다녀올 테니까 집 보고 있어 알았지?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신 후에 집 밖으로 향하셨다. 멍하니 문 밖을 바라보는 소년. 실패로군. 한 번 더. 대가는. 알고 있어. 내 기억의 일부를 가져가라. 계약은 성사되었다. 마치 시공간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소년의 주의가 찢겨나갔다. 현기증이 일어나는 것 같아 소년은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얼마쯤 지났을까? 멀리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지성아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제기랄. 왜 이번엔 아까보다 늦은 시간인 거야. 소년은 재빠르게 바깥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이제 막대문을 빠져나가고 계셨다. 엄마. 집 밖으로 나가버린 어머니에게 소년의 목소리가 들릴 리 없었다. 다시. 소년은 미친 듯이 하늘을 향해 외쳤다. 기회는 항상 우연치 않은 곳에서 찾아오기 마련이다. 물론 그 사실은 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타임머신. 소년이 어렸을 적 즐겨 읽었던 판타지 소설. 어린 나이였을 그 당시의 소년에겐 타임머신이라는 존재는 동경의 대상이자 소유하고 싶은 무언가였다. 터무니없이 생각될지도 모르는 스토리와 배경이었지만 소년에게는 너무나도 강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에 오히려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넌 나에게 다쳐. 알고 있어. 실패하지 않아. 확실한 방법을 알았다. 소년은 생각했다. 아니, 소년은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가 읽었던 소설을.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현실을 왜곡시킨다. 그러나 과거의 현실을 바꿔버려도 결국 그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신이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던 현실로 돌아가 자살을 택하게 된다. 그로 인해 그가 죽은 뒤의 미래는 그가 바라본 미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그녀는 결국 죽지 않고 영원히 그를 기억한다. 소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건 미래는 그것을 반영한 불행한 사고로 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건 미래는 변하지 않는다. 미래를 변하게 하고 싶다면 자신이 행하게 되는 변수가 존재하던 것을 존재하지 않게 만들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녀는 떠올렸다. 자신이 살고 있던 미래에는 존재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미래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번엔 내가 죽는다. 소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소년이 내린 마지막 결론.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미래를 변화시킨다. 아스타로트는 일순간 미소를 짓는 듯 했지만 특유의 엄격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계약이 성사되었다. 마지막 시공간에 그녀리 자신과 주위의 세계를 찢어놓았다.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 내 생일날의 날씨는 이렇게도 화창했구나. 좋은 날씨네 죽기엔 아까운 날씨인데. 소녀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가장 하늘과 맞닿아 있으면서 자신의 집이 보이는 그곳. 소녀는 아파트의 옥상 난간에 올라가 있었다. 엄마같이 생일 케이크를 먹는 꿈을 꾼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녀는 난간에서 한쪽 발을 들어 올렸다. 엄마 아니 어머니 비록 제가 없는 미래겠지만 행복하셔야 해요. 소녀는 자신의 앞에 펼쳐진 창공의 공간에 마지막 걸음을 내디뎠다. 뒤에서 아스타로트의 건방진 웃음이 들리는 듯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 따윈 없었다. 기나긴 활강. 소녀는 감고 있던 눈을 살짝 떠보았다. 자신의 눈앞에서 웃고 있는 아스타로트. 그리고 그 뒤에서 보이는 자신을 향해 뛰어오고 있는 누군가. 엄마. 일순간 소년의 동공이 흔들린다. 들리지 않았던,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메아리쳐 온다. 그 엄마도 참 대단하지 자살하는 아들을 살리려고 거기에 뛰어들었으니. 그래서 결국 엄마는 죽고 아들은 머리만 다쳤다지. 어린 것이 불쌍하게. 이거였나. 한낱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미래를 바꿔보겠다는 거냐 크크. 목숨과 기억 이번에 넌 무엇을 바칠 테냐? 이번에 넌이라. 역시 그랬군. 그래, 이번에 난 몇 번째의 지성이지? 글쎄다, 아마도 2190번째 1998년의 지성일 거다. 내가 이 무렵에 기억이 없는 이유는 머리를 다쳐서가 아니었군. 그 기억을 받는다는 행위 확실히 경우에 따라 목숨보다 이용 가치가 있군. 기억을 줄 테냐? 그래, 2191번째에 나에게 걸어보겠다. 제발 현명한 녀석이기만을 바랄 뿐이지. 계약은 성사되었다. 나중에 보자고 형제여. 아스타로트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 긴급한 앰뷸런스의 소리들이 뒤엉켜 소년의 귀를 자극했다. 기억을 잃기엔 너무나도 시끄러운 날이군. 소년은 흐려지는 시야를 뒤로 한 채 의식의 끈을 놓았다. 어린 것이 불쌍하게. 어린 것만 불쌍하나요 뭐. 엄마는 애 하나 살려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지켜냈는데 애마저 식물인간이라니. 그래도 엄마가 있었으니 목숨은 붙어있잖소. 저게 산 건가요? 똥오줌도 못 가리면서 붙어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쉿. 아무리 식물인간이라지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애 듣겠다. 애구머니나. 입이 방정이지. 두 아주머니의 수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조그마한 흰색 병실. 그 안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접이식 침대. 그 위에는 한 소년이 누워있었다. 그 소년의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부착되어 있었고 몸 전체에는 여러 가지 선들이 꽂혀 있었다. 소년은 마치 영겁에 세월을 산 것처럼 말라 있었고 동공은 이미 그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따사로운 햇살, 내리쬐는 태양, 선선한 바람, 펄럭이는 옷깃. 소년은 그만의 의식 속에서 2191번째의 지성을 맞이하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새벽의 엘리베이터. 새벽 2시 오늘도 역시 같은 시간대다. 항상 같은 시간대는 아니었지만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마다 아파트에 울려 퍼지는 괴이한 계단 소리.
뭔가 굉장히 다급한 듯한 발소리 때문일까. 무서운 대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놔두고 항상 같은 시간마다 계단을 왕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좋게만 보이지도 않는 게 사실이었다. 운동하는 사람인가?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였다. 이 일이 한 달 동안 계속되기 전까진 말이다. 아저씨도 모르신다고요? 거참 모른다니까. 아니 도대체 108동 사람들 전체가 왜서 이러니? 아무리 그래도 계단을 뛰어가는 소리가 아파트를 진동시킬 만큼 큰데 그걸 모르신다니. 그러면 그 시간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사람은 없어요? 아 물론 새벽 2시쯤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 있기야 있었지. 하지만 여자는 없었어. 가끔 내가 경비 돌거나 엘리베이터 검사할 때도 그 시간쯤 했지만 아무튼 난 모른다니까. 귀신이라도 들린 건가 왜 맨날 그러는 거지. 근데 그 발소리가 무언가에 놀라서 쫓기는 듯한 소리였었지. 네. 마치 못 볼 것을 본 듯한 소리예요. 그리고 새벽 2시라고. 네. 혹시 뭐 짚히시는 거라도. 아닐세. 정말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파트가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잠을 못 자니. 요 며칠 회사 일이 빡빡하게 밀려버렸어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쉬세요. 경비 아저씨와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회사로 향했다. 돌아설 때 보이는 경비 아저씨의 어두운 표정은 나로 하여금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들게 하기 충분했지만 아무렴 그게 뭐가 대수겠어. 라는 생각으로 쉽게 치부해버렸다. 오늘따라 어두운 날씨는 한바탕 비를 쏟아내릴 듯 울렁거렸고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나는 행여나 봉변을 당할세라 빠르게 차로 뛰어갔다. 김대리 못 도와줘서 미안해 우리 마누라가 하도 들복 가야지. 나중에 내가 술 한잔 쏠게. 미안해. 오늘 나 약속이 있어서. 다음번에 꼭 도와줄게. 김대리님 죄송해요. 오늘 맞선이 있거든요. 결국 이 많은 일을 다 내가 해야 하나. 시간은 10시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아직 수북이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보면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잔 데다 아파트 계단 소리에 대해 이곳저곳 쑤시고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회사 일은 뒷전이 되기 일쑤였고 원래부터 나를 못마땅하게 보던 부장 녀석이 오늘 드디어 모든 일을 나에게 몰아서 야근을 시킨 것이다. 억울하지만 어쩌겠는가. 일을 태만히한 내 잘못도 있을 뿐더러 상대는 부장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부탁해 보았지만 결과는 지금 이런 상태. 한숨만이 사무실을 채워가고 있었다. 일단 빨리 끝내보자. 설마 오늘 안에 다 못했다고 자르기야 하겠어. 나는 지쳐가는 근육들을 기지개로 깨운 후에 다시 서류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서류와의 한바탕 싸움을 끝마치고 회사에서 나오니 시간은 새벽 1시 반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고 기괴한 어둠만이 내 몸을 감싸고 있었다. 앞에 근처에 도착하니 아파트 주인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워낙 사람이 없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요 며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의 계단 달리기 때문에 모두들 밤늦게 돌아다니기를 꺼려한 탓이었다. 나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1시 50분. 2시가 되기 10분 전이잖아. 평소 호기심이 많던 나는 갑자기 2시까지 기다렸다가 달리기의 정체를 파헤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확실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지만 경비 아저씨의 소극적 대응과 나의 생활 패턴 붕괴를 방관으로만 치부하기엔 나에게 주는 피해가 너무나도 막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위에서 기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주위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쭈그려서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2시 20분. 개미새끼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는다. 도대체 뭐지? 오늘은 안 오는 건가? 나는 허탈한 마음에 나뭇가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계단을 오르려다가 몸이 너무 무겁고 해서 1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마음먹었다.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간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스르륵 내려오기 시작했다. 왠지 모를 불안감, 덮쳐오는 한기, 그리고 얼굴. 나는 그대로 몸이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에 나 있는 작은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빨갛게 칠혈된 눈동자. 그 눈동자의 주인은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창문에 붙어 서서 오로지 눈알만을 굴리며 바깥쪽을 두리번대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나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사진은 모두 꺾여서는 안 될 방향을 향해 있었고 창문을 통해 밖을 주시하던 눈의 반대편엔 얇디얇은 핏줄과 신경에만 의지하여 중력을 버티고 대롱대롱 매달린 눈알이라고 보이는 덩어리만이 시계초 운동을 하고 있었다. 눈 위쪽의 머리는 반이 짓뭉개져 뇌수가 줄줄 흐르고 있었고 입의 아래턱은 그 형태만 남긴 채 딱딱거리고 있었다. 긴 생머리와 봉긋하게 솟은 가슴만이 그녀가 여자였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옴내 새벽 2시. 옴내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나는 살아야만 한다라는 일념하에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내 모든 사고회로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정지된 지 오래였고 우리 집까지 미친 듯이 계단을 올라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아파트 전체에는 내가 계단을 급히 뛰어오르는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그때 불현듯 겹쳐지던 기억의 조각. 지금 내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이유. 매일 밤 새벽 2시마다 들리던 계단 오르는 소리. 이것 때문이었구나. 한순간 나의 뇌가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다. 지금까지의 소동 모두 저 여자의 짓이었어. 나는 불현듯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뭔가 알고 있다. 이 달리기 소리도 내일이 마지막일 것이다. 내가 경비 아저씨를 찾아간 것은 다음날 새벽 1시 반. 글쎄 난 모른다니까. 그렇다면 왜 제가 물어본 날 새벽 2시에 드나들었던 사람 중에 여자는 없었다. 라고 하신 거죠. 분명 그 어떤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여자라고는 말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건. 그리고 아저씨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태를 새벽 2시라고 확정짓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하필 새벽 2시죠? 아저씨가 알고 있는 건 뭐냔 말입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었어. 내가 들은 것은 경비 아저씨가 이 아파트 경비로 일하게 된 지 3년 차에 생긴 일이었다. 당시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던 108동에서 민원 신고가 끊이질 않죠. 경비 아저씨가 수리를 하러 가셨다고 한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중간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도착하지도 않은데 열리는 경우가 많았고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올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경비 아저씨는 사람의 인적이 드문 새벽에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다. 그게 화근이었다. 경비 아저씨가 한창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와중에 8층 무렵에선가 자신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스티커를 가지러 내려가려던 바로 그때 웬일인지 슬리퍼 차림으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한 소녀. 경비 아저씨가 말릴 틈도 없이 그 학생은 열린 문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가 있을 리 없는 허공을 향해 떨어졌다. 아저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가 새벽 2시.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이미 달려갔을 그땐 그런 일이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럴 리가. 난 무서워 못 가. 분명 넌 아니야 라고 했어요. 새벽 2시를 계속 외우고 있었고요. 아저씨가 가지 않는 이상 그 소녀는 사라지지 않아요. 날 죽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니면 뭔가 숨기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숨기는 거라니. 그렇다면 가셔야 해요. 바로 지금. 제가 이 밤늦게 찾아온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안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단호하게 말을 마친 나는 경비 아저씨를 억지로 끌고 108동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 아저씨는 시종 일관 무엇이 두려운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나는 음습한 어둠과 을씨년스러운 게시판 공지를 쳐다보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넌? 아니야. 난 아무 잘못도 없다고. 역시 저런 형상은 적응되지 않는 걸까? 나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경비 아저씨는 현관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소녀의 저주였을까? 아저씨는 닫혀버린 문과 부딪혀 넘어져 버렸고 이미 풀려버린 다리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그 소녀는 꺾여버린 사지를 가지고 땅을 기어서 경비 아저씨에게로 향했다. 뒤틀어진 사지에서는 연신 피고름이 뿜어져 나왔고 관절이 삐걱대는 소리는 아파트의 고요함과 섞여서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자신이 있을 위치에서 빠져나온 눈알은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녔고 다 부서진 턱 사이로 혀를 내밀며 웃고 있는 소녀의 모습에 나는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다. 내 잘못 없어. 내가 떨어진 거라고.
난 분명 널 도와주러 뛰어갔지만 넌 떨어져 버렸잖아. 아저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 같은 말만 외쳐댔으나 그가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그녀의 혀는 더욱더 삐져나왔으며 기어가는 속도는 빨라졌다. 그렇게 10년과 같던 10초가 흐른 후 그녀는 아저씨의 몸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공포와 같던 시간을 버텨내던 나로서는 더 이상 정신을 붙잡을 힘이 없었는지 조금씩 시야가 희미해지던 그때 난 그 소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저씨, 떨어지던 날 보며 웃고 있었잖아. 다음날 내가 일어났을 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물론 그날 이후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다만 가끔씩 8층에서 떨어지며 비명을 지르는 남자가 발견된다는 소문만이 108동을 고요히 휘감고 있었다.